자, 우리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예, 좀 보도록 정리하시죠. 하겠습니다. 네. 네. 와, 다우지수 3.7% 강보합이죠. 강보합, 강보합입니다. 강보합, 예. 자, S&P 500은 5.5%로 그냥 무난한 쏘쏘. 상승, 네, 상승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 그냥 기분 좋은 급등 7.3% 그렇죠. 올랐습니다. 예, 이게 뭐 7%라는 수치를 보다 보니까 뭐 진짜 뭐 1, 2%는 그냥 정말 보합권 그러게요. 정도로 느껴질 예. 정도의 오늘 장이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급등의 배경은 뭐 10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인플레의 정점론에 이제 힘을 받았다라고 좀 저희가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업성 청구 건수도 또 많이 올라서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이제 선배가 얘기를 해주실 거고 예. 오늘 그냥 요약만 짝짝짝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증시는 이제 약간의 어떤 정형화된 어떤 규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어떤 뭐 지표가 나왔을 때 그것을 국채 시장에서 반영을 합니다. 근데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 2년물, 10년물 폭락했고요. 달러화 인덱스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시는 급등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렇죠. 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개장 전 1시간 전에 10월 CPI가 발표가 됐고 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오늘 증시는 간다 느낌은 왔어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 종가는 이거 좀 무서운데 정도까지도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왔는데 대체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건지 좀 저희가 숫자를 하나하나 좀 보면서 오늘 뭐 핵심적인 네. CPI만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뭐 그 방송에서 누차 최근에 이 물가 지표 자체는 후행 지표고 이미 물가는 쿨링 다운, 그러니까 냉각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근거를 제가 못 대서 조금 뭐 쟤 왜 맨날 물가 빠진다고 얘기하냐, 뭐 연준이 금리 빠르게 못 올린다고 얘기하냐, 뭐 얘기 많이들 하셨겠지만 실제 이제 오늘 그 지표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차트 보시죠. 네. 첫 번째 차트는 인플레 정점을 지난 듯하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차트는 1965년부터 지금까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팬데믹 때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금 끄트머리 꺾여 있는 흐름 뭐 확연히 보이시죠? 네네네. 예, 이게 지금 잠깐만요. 제가 좀 키워볼게요. 네. 요렇게 보면 짙은 색은 헤드라인 CPI 7.7 확실히 꺾여 있죠 지금. 약간 밑에 옅은 색은 변동성이 큰 음식료 에너지를 뺀 근원 CPI거든요. 이것도 6.3으로 꺾인 모습을 보입니다. 전체 숫자를 잠깐 말씀드리면 헤드라인 CPI는 7.7 올랐거든요. 이게 지난달에는 8.2니까 0.5%포인트 큰 폭으로 내려갔죠. 월가 전망치도 7.9였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낮았고요. 헤드라인 CPI 전월 지난달 대비해서는 0.4. 이거는 이제 9월하고 똑같아요. 0.4. 근데 월가 전망은 0.6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딴 조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시 유가가 좀 뛰면서 휘발유 가격이나 이게 연료 가격이 좀 올랐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는 0.6을 예상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낮았어요. 또 근원 이게 이제 물가나 에너지나 음식료를 뺀 근원 CPI가 6.3 이게 전월에 6.6이니까 확 낮아진 거죠. 월가 전망치보다 훨씬 낮고요. 또 전월비로도 0.3 이게 지난달에는 0.6이니까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야 물가 이 정도면 정점 꼭지 찍고 지금 내려가는 거네 라는 거고요. 자,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메디케어에서 좀 물가가 많이 빠졌고요. 주거비 교통비는 많이 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한 대로죠. 옆에 차트 한번 보시면 요 차트가 죄송합니다. 요 차트가 그 세부 내용이거든요. 물가 상승률 기여도거든요. 오렌지색이 제일 맨 끄트머리, 오렌지색이 제일 넓죠. 위쪽으로. 오렌지색이 하우징. 이게 이제 그 국토부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노동부에서는 하우징이라는 용어를 쓰고 국토부에서는 쉘터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가장 많이 위로 올랐고요. 그 위가 이제 노란색이 좀 두껍죠. 트랜스포테이션 이거는 이제 교통비입니다. 휘발유 가격 뭐 그다음 대중교통 요금 뭐 이것들이에요. 위로 올랐어요. 그다음에 밑에 조금 있는 파란색 요거는 푸드 앤 베버리지. 요거는 이제 음식료가 좀 오른 거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는 하늘색 그건 메디케어 서비스 의료비 지출이 많이 줄어든 거죠. 예. 세부 내용을 보시면 중고차 2.4% 빠졌고 의류 0.7% 빠졌고 메디케어 0.6, 항공요금 1.1. 여기서 이제 항공요금 중고차는 팬데믹 이후에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빠지고 있다. 주거비는 0.8 올랐고요. 연료비가 19.8이나 올랐습니다. 휘발유가 4,
외식비가 0.9 이렇게 올랐고요. 여기서 이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장 많이 물가 상승률, CPI 상승률을 기여한 부분이 바로 주거비거든요. 우리 쉘터, 하우징이라고 하는 부분 0.8인데 이게 지금 상승률이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워낙 가파르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0.8 하면 연료비는 19.8인데 주거비 0.8이 뭐 대수야 하겠지만 주거비 자체는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임대를 뭐 매달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주거비 자체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그게 0.8이나 올랐다는 게 32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함정은 뭐냐? 주거비 항목은 크게 4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자가 주거비가 있습니다. Rent of Primary Residence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비중이 가장 큰데요. 이건 뭐냐면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주거비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임대료를 우리나라는 이게 안 들어가는데 임대료를 매겨요. 왜냐하면 내 집에 내가 사는데 임대료를 내는 것처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변의 집들의 임대료를 계산해서 기회비용이죠. 내가 이걸 임대료 주면 돈을 벌 텐데 내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기회비용만큼 내가 임대료를 내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에서는. 근데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이거 내 집이지만 소유가 내 집이지만 그걸 이제 임대료로 계산을 하는 건데 물가 상승률에는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계산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하고 가격이 임대료가 비슷하다는 전제로. 근데 그걸 6개월마다 한 번씩 집계를 해요.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지금 주거비 상승률 0.8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자가 주거비인데 이게 0.7 올랐거든요. 이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집계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크다. 한 번 올라가면 그다음 5개월치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빼고 그다음 비중이 큰 게 실제로 임대집에 사는 월세 내고 사는 사람들의 임대료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나 직장 근처에 잠시 뭐 그 임시 주거를 얻어 쓰는 뭐 요런 이제 비용들, 레지던스나 뭐 요런 비용들을 합치는 거고요. 그 비용을 다 합쳐서 주거비 개념으로 들어가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주택 보험, 임차인도 주택 보험을 들고 다 보험을 미국은 들어야 되거든요. 그 보험비 이 4개를 합쳐서 주거비를 산정하는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자가 주거비가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게 6개월마다 집계돼서 최근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적어왔습니다. 지금 문제는 결국 하우징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쉘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계속 될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렌트닷컴이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직방 같은 곳입니다. 이게 그 거래 플랫폼이에요. 월세 거래 플랫폼인데 이거는 그때 실시간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렌트닷컴이 10월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서 9월 미국 전체 렌트비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8.8% 올랐다. 그 이전 8월 달은 12.3 올랐는데 이게 8.8. 옆에 차트 보십시오. 노란색이 전년 동월비거든요. 렌트비. 엄청나게 꺾여 있죠, 지금. 그럼 몇 달 전부터 이미 꺾였어, 이게. 계속 꺾이고. 그 밑에 빨간색은 그 전월비예요. 전월비도 확연히 꺾여 있죠. 밑으로 확. 노란색은 가파르게 꺾여 있고 빨간색은 꺾여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월비 8.8이 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3월에 17.5% 올랐는데 이게 지금 9월에는 8.8밖에 안 올랐다. 이게 가파르게 렌트비가 꺾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시간 데이터로 보면. 그래서 전월비는 특히 2.5% 빠졌어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월비 마이너스예요. 뉴욕에서는 무려 17% 렌트비가 빠졌고요. 일리노이는 4.6, 매사추세츠는 4.0. 요 세 곳이 다 대도시들이 있는 곳이고요. 실제 50대 대도시 중에 31곳의 전월 대비해서 다 집값 렌트비가 빠졌어요. 자, 이래도 가냐는 거지. 지금 CPI에 들어가 있는 쉘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집계하는 거고 이거는 매일 집계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한참 전부터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오트라코는요. 집값 하락에 좋은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개별 렌트비 이렇게 렌트닷컴이 집계하는 이게 실제 CPI에 반영되는 건 최장 12개월 걸린다. 이 시차가 있다. 이미 CPI 쉘터 물가는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라살비아라고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임대료 부담은 높지 않다. 임대료는 많이 올라갔지만 가처분 소득도 같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안 커서 임대료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다만 실업률이 진짜 더 뛰면 임대료가 빠르게 떨어질 거다. 실업률 이번 달에 지금 지난달에 3.7로 약간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이게 4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불안을 느끼고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고 하니까 임대료가 엄청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밑에 두 가지도 또 이제 제가 스터디를 한 그 집값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첫 번째
지금 사실은 건설 이게 이제 집이 안 팔리는 것도 있지만 건설 원주자 부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주택을 잘 안 지었대요 최근에. 그렇겠죠.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임대 물량이 적으니까 임대료가 덜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물가가 잡히면서 원 부자재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한참 떨어지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도 이제 좀 상승세가 주춤되고 있으니까 주택 공급이 다시 늘어날 거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임대료가 더 빠질 거다. 그다음 두 번째 요인은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 주택을 살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돈 많은 사업자들이 주택을 아주 싼 값에 헐값에 사서 이걸 임대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임대료는 워낙 비싸니까. 그렇지. 임대 수익을 노리고 그래서 임대 공급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런 요인을 다 합친다면 이미 빠지고 있고 임대료는 대도시에서는 이런 요인들까지 합쳐진다면 하우징 인플레이션도 곧 잡힌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금리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페드워치 보면 지금 12월 50bp 인상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80.6%죠. 뭐 거의 이제 이쪽으로 굳어집니다. 50bp밖에 안 올린다. 그 다음에 내년 2월, 다음 게 내년 2월이고요. 그때도 50bp밖에 25bp밖에 안 올린다가 지금 52%죠. 네, 그러니까 이제 25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 3월 달도 25bp 올린다가 48%. 결국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보면 12월에 50, 그다음 내년 2월에 25, 그다음 3월에 25하고 금리 인상 끝이다. 이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페드워치 보면 그 2023년 9월 20일 전망치 보시면 이게 금리 인하가 32.2% 가장 높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 전달보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 전망은 뭐냐면 50bp 한번 올리고 25 올리고 그다음 금리 인상 끝나고 내년 9월에 금리 인하한다. 이걸 지금 시장은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 이코노미스트 에릭 런트는 내년 말에 지금 자기들 추산해 보니까 여기는 이제 연준은 근원 PC 물가 지수를 쓰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내년 말이면 2.5%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거의 연준 목표치 2%에 근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12월 FOMC에서 50bp 올리고 내년에 두 차례 25bp 요 페드워치하고 똑같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호 금리 인상 끝나는 거죠. 다만 이 사람은 내년에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이다. 다만 변수는 금리가 지금 높은 수준에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금리가 높으면 개인 소비나 기업 투자가 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악영향을 크게 받는다면 내년 금리 인하할 수 있지만 이게 크지 않고 잘 버틴다면 지금처럼 금리 인하 내년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곧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네. 설명도 듣고 이러면서 약간 걱정되는 게 이게 좀 완만하게 좀 물가도 내려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뭔가 10월 지표가 뚝뚝 떨어지는 게 그렇죠, 좀 나오니까 그렇죠. 아 이러다가 경기도 연착륙이 아니라 이렇게 경착륙으로 갈까 약간 그런 걱정이 저는 조금 그렇죠. 되긴 간밤에 하네요. 이제 요 물가 지표 보고 네. 바이든이 이제 멘트를 냈더라고요. 나의 경제 정책이 잘 먹혀들고 있는 게 입증됐다. 그러면서도 나 욕할 뻔했어. 그러면서도 경착륙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 그런 걱정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후행 지표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에 반영되면서 뚝뚝 떨어지는 거니까 경기를 잡아먹는 형태의 물가 상승 둔화는 아닐 수도 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저 그리고 또 아까 조금 딴 얘기인데 네. 인플레 지표 보면은 중고차 가격이 많이 또 하락한 걸로 맞습니다. 나와서 예. 그럼 저는 또 우리 카바는 어떡하지?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안 사셨죠 그래도? 안 샀지만 제가 한 다행이다. 세네 번을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예. 봤는데 30% 급등했는데요.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예, 근데 아무튼 예. 오늘 시장은 너무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예. 좀 시장이 너무 앞서갔다 이런 우려의 메시지들도 사실은 나오기는 맞습니다. 해요. 그리고 이 한 달 지표만 보고 우리가 벌써 물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이런 멘트들도 그렇죠. 좀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 즐기되 예. 너무 또 이렇게 불나방처럼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